술래잡기 고무줄머리 말뚝박기 나까이 나까이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머리 말뚝박기 나까이 나까이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화이팅!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사진 많이 보셨죠? 봤어요. 윤 대통령 취임 이게 시기에 떴다며? 무지개가 저렇게 떴어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하늘이야. 진짜예요. 하늘이 정해져 주셨나 봐. 근데 오른쪽에 거는 저게 햄무리가 네. 양산에 저기 떴어요. 오, 어떤 게 더 멋있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멋있죠? 네. 그렇다고 햄무리도 엄청 멋있다. 범상치 않아요. 네. 어떻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떻든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참 이거 우리 실감 나죠. 우리 저쪽에 맨 위에 있는 게 1960년대 108만이에요. 저게 뭐예요? 100만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저때. 근데 요즘에 몇 명 낳는다고요? 24만? 4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에 4분의 1 떨어졌어요. 야, 5분의 그게 저렇게 많이 우리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 사이를 그 세대를 다 아우렀던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 60년대. 태어 60년대. 1960년대 이러면 사실 우리 40년대 우리 어르신 저기 이재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기 1960년대 이 아이들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정말 격세지감이죠. 저기에 우리 100만의 우리 아이들과 24만의 아이들이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맨 위에 것을 보면 산업화 세대예요. 그 산업화 세대의 사람들. 저기가 우리가 지금 산업화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B가 베이비부머인데 1955년부터 64년까지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그 다음에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X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대개가 X세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M세대는 밀레니엄 2000년도를 전후해서 생긴 아이들. 그래서 Z세대가 2006년까지를 그냥 Z세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IBX, MZ의 이 세대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집값이 지금 비교를 하면 지금 2배 뛰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계속 뛰는 거예요? 일인가 그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보세요. 부채율도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저렇게 부채가 3배 가까이 늘어버리잖아. 그러게요. 대출. 우리가 불가사의한 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 속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I세대와 Z세대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둔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걸 누가 손을 벌려야 되느냐? 위에서부터 내리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우리가 관계의 지혜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혜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저기 우리 이거 기로로 보내드린 거 있죠? 네. 이거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인데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이걸 볼 때 저거 다 좋은 말이야 뭐 이러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럴 때 그 중에 나한테 딱 그런 꽂히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딱 꽂힌 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저분 일본 소화했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 훌륭한. 그래서 자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런 도덕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럼 손호아이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박수천은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박수천의 게로로 지혜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안숙화 선생님부터 한 패러그래프씩 읽습니다. 자. 기왕에 태어났으니 그냥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할 것이 있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 더 많대요.
벌써 나이는 들어 조급해집니다. 다행히 열일이 쌓이며 경험한 것들이 좀 있어요. 어렵게 산 인생이니 별것 아니다 하면 서운해요. 오, 잘 읽으십니다. 그런데 생각이 엉키고 망걸 재주가 없어 엄두가 안 나요. 하지만 삶의 주제를 정하고 곰곰이 살피니 정리가 되네요. 간략하게 만들어 저장하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시니어 서포터가 주관하는 유튜브 손관잘 TV, 바로 인생 도서관에 나의 지혜가 남는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 도전하렵니다. 작년에는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손잘 TV를 했죠. 근데 금년에는 연륜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 관잘 TV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아울리려니까 할 방법이 없어서 손관잘 TV로 정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손관잘 TV의 배경, 근거 그리고 효과에 대한 거예요. 배경이라고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관계보다 더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이걸 정리해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버드 연구소가 행복의 비밀을 79년간이나 하버드생 724명을 추적조사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행복의 비밀이 뭐라 그랬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비밀이 있는데 한 가지가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딨어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있네요. 중요한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신세대 신중년들과 그리고 우리 후배 세대들과 그 지혜가 전수되고 또 그것이 활용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관잘 TV의 사업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했죠. 행안부에서 우리는 공익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기본 강좌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4월 달에 2번 그리고 5월 달에 1번 오늘까지 3번의 기본 강좌가 있고 그룹 코칭을 통해서 원고를 작성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고가 작성이 되셨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유튜브에 촬영 연습을 하고 그리고 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촬영을 할 때에는 장소를 기본은 과천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겠지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야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매주 한 번씩 송출을 합니다. 목요일날 정오에 하게 돼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이거를 라운드 토크와 그리고 축제 공연을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진이 바로 왼쪽 것이 촬영하는 그 참여했던 분들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근데 작년에 했던 걸 버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손잘 TV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에 진행되는 것 중에 기본 강좌를 듣고 여기에서 이해를 하면 거기서 원고 준비를 하게 되죠. 지금 원고 준비가 여기 다 끝났다고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진행자와 주인공이 있습니다. 진행자와 주인공이 프롬프트를 보고 촬영을 합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컨닝 페이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자도 안 틀리고 얘기하죠. 무슨 수를 외워요? 앞에 보이는 데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자, 그걸 편집하고 송출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내고 연말에는 연륜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촬영장 모습. 우리는 인생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관잘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정보들, 이게 지혜라는 것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의 내용들은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와 손주, 학생들의
그 데이터가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튜브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도서관에도 가 있고 개인도 소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작년도에 양육에 관한 거를 했잖아요. 올해는 관계에 관한 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각각 저건 과제목이지만 각각의 준비를 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이것을 해서 연차로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영민간단체 시니어 서포터가 올해와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한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있고 그 장소는 문화의 집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두 번의 강좌를 했어요. 한 번은 관계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카네기의 관계의 지혜를 집중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오늘 할 것이 관계의 지혜의 실전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다시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덤바이 원, 덤바이 수 이랬죠. 몇 명까지? 우리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10명. 까먹는 거 정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게 덤바이 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깝게는 5명이 아주 절친이고 그 다음까지 15명까지가 친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 50명까지가 좋은 친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150명까지는 그냥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지인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보통 초청하는 사람이 어디까지라고요? 네, 친구. 근데 요즘에 작은 결혼식은 하면 몇 명? 15명 뭐 이렇게도 해요. 자, 우리 메슬로의 욕구 5단계를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안전한 욕구, 안전해지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거죠. 국뽕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되고 싶어서 500명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몇 명? 200명? 자,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요. 서로 인정받고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가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단계가 이건 메슬로가 얘기하지 않은 건데 요거예요. 이타적인 욕구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저것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결핍의 욕구예요. 저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거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은 성장 욕구예요. 성장 욕구예요. 5번과 S 이 부분은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학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를 할 때 나는 어느 단계에 관계를 하고 있구나. 뭐 누구하고 술 먹고 싶어서 나 그러는 거야. 그럴 때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몇 단계예요? 소속 1번이에요.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디 나 지금 저기 놀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디가드를 좀 해줘야 되겠고 안전 욕구잖아요. 소속 욕구 아까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면 앞에 나서서 뭘 하고 싶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아 실현 욕구가 참 그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성숙시키는 15개 요인들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쭉 뽑아본 거예요.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건과 환경은 어떤지 관계 기술은 어떤지 하는 걸 봤었어요. 자, 여기는 이런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유상종인 비슷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상대를 보고 하는 그 성숙의 관계의 성숙의 지혜. 근데 나를 놓고 보면은 우선 자기를 개방하는 거, 정직하고 성실한 거, 그리고 배려하고 이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계를 성숙시키는 자기 나름의 덕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맞죠? 이거 못 찾으면, 이런 거 못 찾으면 해법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도 면에서 보세요. 긍정적 사고, 친밀감을 갖는 거, 포용적인 거. 이게 친밀감 이런 거, 포용적인 거, 이게 우리 이세성 선생님이죠. 맞죠? 네, 저게 저 부분이 본인이 얘기하시는 관계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세요. 감사하고, 그러고 온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여건과 환경면에서 보면 많이 베풀고 여유로움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시간 가지고 동행해 주는 것. 이런 거 안 되면 시간도 없고 동행도 못 해주는 사람은 관계할 수 없어요. 근접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도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는 어떤 거죠? 우리 저기 정원 씨는? 아니, 네, 배려 이탈. 은정 씨. 배려. 아, 저 배려 이탈. 그래요. 똑같아요. 저기 보면 얼추 들어가 있어요. 다. 배려 이탈 똑같아. 저걸 여기 얘기하면 자기 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한참 헤매죠. 자,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돼요. 사실은 관계가 잘 안 돼요. 상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궁핍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아니고 순수 변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성숙시키는 덕목으로서 위의 것들을 잘 찾아보고 저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걸 내가 그냥 뽑아봤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쉽게 아시라고 내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가졌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누구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한다 그랬어요? 저는. 동반자? 동반자하고 도박? 가족. 도반. 동반자 가족. 와, 이거 앞만 보여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찍어가도 몰라.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그 사람과 잘 지내느냐, 그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게 그 다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지혜로 전달한다면 뭐라고 전달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중을 상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시했느냐, 이거에 진지한가 사람이, 앞장서나 한결같은가, 꿈이 있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거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뭐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관계의 지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네가 하기 나름이요. 너나 잘해. 그 다음에 사람을 봐라. 그리고 먼저 도와줘라. 한결같아라. 그래서 도반이 되어라. 자, 저는 저의 관계의 지혜를 얘기할 때 저는 제목이에요. 저게 간듯함을 넘어 기품이 있어야 한다가 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미쳐서 살아야죠. 네, 이거 제 거니까 저걸 안만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 거는 다른 사람이 카피할 수 없어요. 다음에 물으시면 다 팔려. 이게 이제 이게 한 페이지에 쓴 게 이렇게 썼다는 뜻이었고요. 이게 이대로 원고 방송되어도 되고 책자를 만들 때 원고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9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전부 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죠.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을 정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너무 벙벙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고 물어봤고, 그러면 그 대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요. 자, 이건 다들 해보셨으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각자의 본인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MBTI, 사랑의 언어, 애니어그램, 다중지능, 그리고 정서에 대한 걸 했어요. 그래서 MBTI에 이렇게 많은 1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너무 구속되지는 마라 이런 것이 있다 그랬고, 사랑의 언어로 5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특히 부부간에 잘 맞춰보면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9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능이 IQ가 높은지 EQ가 높은지 역경지수가 높은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어떤 지능이 나는 더 발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서로 8개의 정서가 특히 불안, 분노, 공포의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자기를 알아보는 유형으로 각각의 기법들을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얼굴 경영학, 관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상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번 정해지면 기륭화복이 다 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얼굴 경영학이다 그러면 그 인상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김태희가 저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가정부로 가서 일할 수 있을까? 껌댕이 칠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절대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사모님이 잘라요. 그 이유 알겠어. 너무 예뻐서 안 돼. 근데 내가 그래서 어떻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김태희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진 짓는 거? 성형수술. 맞아. 성형수술하면 네. 성형수술하면 전신 성형수술. 전신 전체를 다 성형수술하면 전체. 결국은 가정부로 나가요. 클리너로 나가. 근데 그거 하지 말고 표정을 잘 관리해라. 전 화장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표정 관리를. 얼굴에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17개가 웃는 근육이에요. 근데 그 웃는 근육을 전부 긴장을 시켜라. 입만 긴장시키지 말고 눈까지, 위까지 긴장을 시켜라. 그래서 그 연습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인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은 15초면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고 일본 사람은 6초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3초 만에 알아차요.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대단한 나라야. 그 다음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테크닉이 관계의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호감을 얻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편지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 한 가지씩 짚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잡개심을 불러오지 않게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런데 저기서는 데일 카네기는 저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리더는 바꿔가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적개심을 갖지 않고 바꿔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한 가지씩 우리 질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가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 관잘 TV에 나오는 내용을 관계의 덕목을 찾아나가는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쓰셨기 때문에 같이 여기를 토의를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관계의 덕목의 제목을 찾아라 그랬죠. 그럴 때 추상적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추상적 총론적인 덕목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3개 정도를 찾고 그 중에서 1개를 해라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관통하는 대표 덕목이라는 게 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바뀌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관통되는 한 가지가 대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찾으셨는데 그 찾는 거 혼자 찾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자, 우리 생애 주기별로 관계의 덕목이 변화를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만히 어려서 생각하면 이거고 커서 생각하면 이거고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통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분야나 직업 영역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하는 인물과 조직에 따라서도 또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찾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걸 가지고 본인의 제목을 찾으면 돼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사귈 때 어떤 면을 먼저 보고 사귀나요? 세 번째, 오랜 친교를 가진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오랫동안 친구를 갔는데 그 사람의 특징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음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죠. 되게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유유상종의 사람들을 가요. 자, 해볼까요? 자, 저 중에서 어떤 사람?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해? 아 저기서 제가 즉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즐겁고 편안한 사람. 그렇죠. 나는 즐겁고 편안한 사람을 난 좋아해. 그거예요, 답이 그냥. 자, 그 다음에 최현 씨 얘기해. 저는 성실한 사람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아, 바꿔보세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추상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 있는 뉘앙스, 제목을 쓰고 얘기하세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하면, 그렇죠. 절제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저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라고 긍정적이면서 친절한 사람 좋아해요. 그것도 왜 제목 얘기를 안 하시고 딴 얘기를 하세요? 저에 대한 제목이 아까 양보를 그렇죠. 양보하는 거잖아요. 예. 양보하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네, 안쪽가 선생님, 왜 저쪽을 왜 등을 대고 있어요? 네. 아니, 좀 본인 얘기 하라는데. 네. 본인 본인 얘기하는데 얘기하라. 지금 삼성으로 저도 빠졌네. 이번에 이 감기 이제 본인이 쓰는데요. 웃음이잖아, 웃음. 네, 네. 어떤 사람은 참여 좀 좋아하죠. 하세요. 어떤 네. 사람. 아, 자, 우리 헌정 선생님. 저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배려하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저한테 뭐 맛있는 점심을 사주는 사람들도 제 얘기를 맛있게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칭찬을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의 바르고 그렇죠. 규칙성 있으면 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예요. 그거는 예절 바르고 구칙성이 있으면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만남도 준비를 해야 좋은 관계로 발전된다. 그러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기 본의로 다시 사는 거라고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자기의 경우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지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거를 기초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나 후배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늘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됐죠? 이제 답이 나왔죠? 그거 답이에요, 그게. 자, 이거 제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영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를 중요시 여겼느냐 보면, 어려서는 애착하고 돌봄을 받고 싶고, 유년기에는 마을에서 잘 놀아주는, 잘 놀 수 있으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우정이 크는 그런 관계였고, 청년 시절에는 의리와 이성이 중요했고, 중년기에는 직장과 태도가 중요했고, 장년기에는 숙성시키고 그리고 친구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니까 이웃과 그리고 도반이 중요했어요. 자, 이랬을 때 내 삶의 덕목은 뭐였느냐? 각각 전부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때는 띠를 썼어요. 관계를 잘하려면 띠를 쓰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예뻐 보려고 하고보다 띠를 썼어요. 그 다음에 유년기에는 모범적이고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자, 번듯하면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년기에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중년기에는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장년기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타성에 역점을 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중에서 제가 저의 덕목으로 관계의 덕목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거기 그렇죠. 반듯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걸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저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네, 성관자 TV의 주인공들의 그 제목들이에요. 1번은 웃음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가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분은 나의 즐거움이 너에겐 기가 되어진다.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작은 배려가 사랑인가 봐요. 네 번째는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보도 좋지만 나를 지켜야 한다. 여섯 번째, 부모님께 배운 성실이 관계의 밑거름이 되다.
7번째, 이루지 못한 것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다. 8번째, 나를 절제하며 상대를 키워준다. 9번째는 예절이 바르고 부침성이 있으면 산다. 10번째는 만남도 준비를 해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명확해졌죠? 이걸 써놓고 나니까 자기의 관계가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관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5분 동안 우리는 성관자 TV에 수록을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의 대표 관계 덕목을 나름대로 그럼 규정을 해봐야 돼요. 앞에 얘기한 것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덕목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그 가치관과 같이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규정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반듯함을 넘어 베풀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규정을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반듯하다 그러면 보통은 외모나 심성이나 예절이 바르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함을 넘어서 남에게 부러움을 산다면 반듯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를 두어서 나의 관계 덕목은 반듯함을 넘어 베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들 썼어요. 다 있어요. 한번 치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그 순서대로 합시다. 여기요? 찾아보세요. 그때 그거?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관계의 덕목을 얘기하고 그 제목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얘기가 돼요. 자, 덕목은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뿌리 내려서 깊이 간직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 사업관계, 성공, 실패, 습관이나 그리고 환경 요인, 그 깊은 생각,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경험, 충격적인 사건, 좋은 추억 이런 것들이 일에 의해서 그 관계의 덕목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자, 이것도 제 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들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이거 보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돌이켜보면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듯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며 일관되게 관통하는 지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듯함은 유소년 시절의 생각이고 베품은 환갑이 넘어가면서 명심해야 될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관계의 덕목이 변화된 추이를 우리 회고역을 구해서 어떻게 내 관계 덕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근데 이 관계의 덕목이라는 것은 변화되고 변형되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저거죠. 저런 모습의 사진이 이렇게 변화되더라도 사실은 한 장소의 것을 계속 찍었던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한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장소를 봐도 맨날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다. 그러면 이 외에도 생애 주기별로 다른 관계의 지혜들이 있으셨는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시대 생애 주기별로 전부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달라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 그럼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머리만 아픈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현호 씨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그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얘기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자, 본 관계 덕목이 활용된 실전 노하우가 그럼 뭐였느냐. 대표적인 관계 덕목으로 살아남는, 생존하는 그 노하우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걸 활용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다들 터득했을 거예요. 그럼 가정 양육에 있어 형제와 부모의 관계, 인간관계, 친구와 부부관계, 사회활동에 있어서 사업과 그리고 상하관계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안에 어딘가에 다들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지금 한 가지씩 다 할 수가 없어서
제 것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청년기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면 장교인관에서 육사 출신의 그 프라이드에 흠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장교 시절에는 풍부한 교관 시절에 장교할 때 그 교관을 했는데 그때 풍부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가면을 써 보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공무원 때는 발군의 실력이 중요했지만 비주류로서 동료의 호감을 얻어야 했었어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조직 관리에 리더십이 중요했는데 그때 직원 관리에는 유머를 기반으로 한 접촉제 역할, 융합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퇴임 후에는 관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려는 배품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흐름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 덕목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태생적인 기질 그리고 생존 타협에 대한 얘기, 인격과 성향에 대해 사람마다 그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했었고 그것이 인격으로 그리고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혼자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것도 그냥 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관계의 지혜를 더 터득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사춘기에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 가득했었죠. 특히 나의 언행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의식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관계를 가지고 강의하는 거는 벌써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고 저를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책을 적용해보니 어떻더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때 친구들하고 지금 기억에 그래요. 친구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젊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도 야, 그 새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잘 사이좋게 지내게 할게. 내가 뭐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아직 관계라는 것을 잘 몰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쩍 나의 내면이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 덕목으로 그 외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러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 덕목과 기법이 다양한데 인생에 걸쳐 일생에 걸쳐 중요한 지혜와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의 리더의 역할, 저는 이제 주로 리더를 했어요. 이 사회 졸업을 하고. 근데 리더의 요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해요. 신원서판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경청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나면 남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경향이 있죠. 넘겨짚고 예단하고 경청은 형식에 불과하게 되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 코치가 되려고 여러 수련을 받았습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제가 앞에 얘기했던 반듯하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서 보면 저의 한계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청을 잘하고 신원서판이 있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도 건성으로 듣고 특히 이제 내가 리더였을 때는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 이미 나 알아 임마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지 속속들이 잘 깊이 있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프로코치가 되고 나서 정말 그 당시에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 관계 덕목이 앞으로 삶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했는데 먼저 활용하고 싶은 일이나 활동 분야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위한 관계 덕목의 활용, 개발의 의향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자기의 관계 덕목을 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들 거기 써있죠. 써있죠. We're doing, we're raising, we're dying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이 먹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어디 있으려나?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앞으로? 그런 질문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즐겁고 이렇게 흔히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내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만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마가 뭐 편찮으시다 하는 거기에 내가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막 불어넣고, 또 우리 아들, 이게 뭐 부모 형제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정말 그 기운을 이렇게 막 넣어주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네. 자, 우리 이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기특해요, 살아간 게. 그런데 이제 그 기특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오만함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좀 절제를 하니까 상대방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내가 나 혼자만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그 배움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제함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자. 저는 여태까지 너무 바보같이 너무 양보하고 살아온 터라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웃음 치료도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하는 조금 방송 알바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싶어요. 양보한 것이 바보는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온 편이에요. 그랬는데 네. 바보같이 양보만 한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나를 찾아서 네, 네. 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나를 싶다. 찾아서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웃음 치료를 남한테 웃음을 베풀고 행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 읽어봐야지. 사회적인 웃음은 저를 사회의 공인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웃음이 인간관계의 초석을 놓았고요. 웃음이 제 인생의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행복 웃음 전도사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몸을 좀 스스로 돌보고 나를 위해서 보약도 좀 먹고 또 마음의 평화를 좀 찾는 그런 길을 좀 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좀 돈을 조금 너무 인색하게 살았는데 진짜 뭐 남은 작은 음식이라도 좀 나눠 먹고 저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장을 여기 이제 지금 저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예절 바른 사람으로서 나이가 뭐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나는 먹었지만 예절 바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나는 예절 바른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침성 있는 사람, 자 나이가 들으면 부침성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 같지만 나이 먹은 사람부터 접근을 해서 나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부침성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요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제 일탈하면은 주제에서 일탈되면 이거 써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부친성에서는 예의를 무기를
앞세워갖고 자, 다시 한번 하세요. 네, 할 자,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의를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을 하면 우리가 나를 빛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예. 사회생활하면서 뭐 소극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사실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만남이 있다면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살고 그것이 또 봉사가 되고 감사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들을 금과 옥자처럼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녹화 촬영을 연습을 조금만 하고 가볼게요. 연습이니까 웃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를 알려주실래요? 네, 인간이 추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우면 웃잖아요. 웃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웃는데 돈 드나요? 언제 어디서나 웃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봐요. 대인 관계를 할 때도 카네기는 웃으라 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영어로 말하면 스마일 페이스, 노 테테. 하하하. 네, 좋습니다. 성관잘 TV 이경순 편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기로 채워진다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즐거움을 상대에게 기를 채워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그 길을 받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늘 즐겁고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날마다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이 아마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예,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네, 어려서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한약방을 운영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9남매 중 막내였거든요.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막내였어요. 그래서 앞까지 세상을 살 이유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유복하게 생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가세가 급박하게 나빠져서요.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사시는 오빠 댁으로 왔어요. 오빠는 자수성가에서 철공소를 운영하셨는데 저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앉을 정도로 근검절약 정신을 저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헌옷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습관이 제가 생겼어요. 평소에 양보를 많이 하시며 사셨나 봐요. 네.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양보만 하고 산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 생각했던 거죠. 힘들게 싸워 이기기보다 양보하고 살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껏 내 것을 챙긴다 더 많이 지는 게 저는 괜히 욕심만 사나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면 다음에 큰 것을 선물로 받을 거라 믿고 배려하고 베풀며 살고 노력했어요. 나를 절제하는 상대를 키우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가시죠? 내가 겸손하면 상대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말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절제하니 상대가 나를 키워주고 나 또한 상대를 키워주게 된다는 상승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혜를 갖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저는 엄격한 가정 속에서 살았어요. 말이 엄격이지 어려서 느낌은 통제, 억압받는 느낌이었어요. 자, 성관잘TV 유형모 편입니다. 만남도 준비를 해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킨다 입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만남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매사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미리 약속된 만남이 있으면 준비를 하는데 우선은 상대가 누구일까 하는 설레임이고 다음은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용모도 단정히 하는 편이죠. 그러네요. 자, 우리 오늘 연습한 거는 이렇게 그냥 연습을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원고가 실제 앞에 원고가 있는데도 버거거려요. 확실해. 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 놓고 그냥 막 읽어대면 좀 그렇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다음 개별 코칭을 통해서 촬영 원고를 완성을 하고 촬영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와 주인공이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